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의보감을 쓴 조선의 명의 허준 3장과 4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15권입니다. 준비됐죠? 시작할게요. 제3장 의학을 공부하다. 주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서당에 계속 다녔지만 전과 달리 도무지 공부에 흥이 나지 않았다. 항상 열심히던 준이 집중을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자 훈장님이 준이를 불렀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그리고 준이는 잠깐 남아있도록 해라. 모두가 돌아간 적막한 서당 안에 준과 훈장님이 마주 앉았다. 요즘 네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무슨 사연인지 어디 소상히 말해보아라. 한참을 망설인 끝에 준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생각을 훈장님에게 털어놓았다. 특히 준은 첩의 자식은 과거를 볼 수 없다는 대목을 얘기할 때 기어이 울먹이고 말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뱃대에 연초를 넣던 훈장님은 힘없이 입을 열었다. 에이, 이 못난 놈아. 내가 언제 학문을 하면 반드시 과거를 봐야 한다고 했더냐. 언제 벼슬자리에 나가야만 출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더냐. 예로부터 덕망의 높은 선비는 오히려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묻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참다운 봉사를 하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야. 비록 큰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못해도 너는 장차 훌륭한 선비가 될 제목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찌 그렇게 좁은 생각뿐이더냐. 사실 훈장님도 서자에 대한 법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 당시에는 똑똑하고 재주 있는 서자들이 잘못된 나라의 법에 가로막혀 자신의 재능을 썩히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벼슬길이 막히자 술과 노름 등으로 화풀이를 하며 세상을 저주하거나 허송세월하는 이들도 있었다. 훈장님은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준에게 가까이 다가앉았다. 세상에는 꼭 양반의 적자만이 과거를 보라는 법도 없다. 잡과를 보아서도 얼마든지 출세하여 세상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너의 신분에 합당한 잡과에 응시하는 공부를 하도록 해라. 네? 서자도 볼 수 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훈장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준이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너의 학문과 성정으로 보아 의과에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한다마는. 의과라 하오면 사람을 진맥하고 병을 치료하는 일이 아닙니까? 준은 문득 얼마 전 아깝게 저 세상으로 떠난 자효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갑자기 무언가 자신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발견한 것처럼 준의 가슴이 부풀기 시작했다. 훈장님은 준이 의과에 깊은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꼭 과거에 급제하지 않더라도 의원이 되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어찌 다른 벼슬기보다 못하다 하겠느냐. 모든 일은 앞으로 네가 하기에 달려있느니라. 준이 네가 하고자만 한다면 그쪽 방면에 좋은 스승을 소개해주마. 그리고 아버님은 내가 직접 만나 뵙고 설득해서 네가 의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테니 그 점은 염려하지 마라. 훈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훈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운이 납니다. 반드시 훈장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준의 발걸음은 희망에 차 있었다. 항상 쓸쓸히 흘러가던 구름대가 오늘따라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허준은 얼마 뒤 훈장님의 소개를 받아 명의로 소문난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님은 친구인 훈장님의 추천과 허론의 간곡한 부탁을 물리치지 못해 허준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스승님은 환자들에게는 자상하고 인정이 넘치는 의원이었지만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는 그지없이 냉엄한 사람이었다. 그는 쉽사리 제자들에게 의술을 전수하려 들지 않았다.
허준도 3년 가까이 그저 물이나 깃고 장작이나 패며 머슴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다. 대갓집에서 부유하게 자란 허준에게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나날이었다. 허준은 스승의 냉대와 먼저 들어온 선배들의 횡포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집이 그립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대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어머니와 훈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용재와 서당 아이들에게 보란듯이 잘 해내고 말 거야. 아버지께도 당당한 아들로 인정받아야지. 제자로 들어온 지 4년째가 되었을 때도 스승은 허준에게 약초를 캐는 일만 시켰다. 허준은 아침밥을 먹자마자 자루를 어깨에 걸머매고 온 산을 돌아다녔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애기 똥풀, 쓴바귀, 민들레, 질경이, 산수유 모두 훌륭한 약재가 되었다. 허준은 자연스럽게 수백 가지 약초의 이름뿐만 아니라 약이 되는 약초와 독이 되는 독초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의학 공부라고는 스승님이 던져주신 한약의학의 기초가 되는 향약 집성방 같은 의서 몇 권을 읽었을 뿐이었다. 그동안 침 한 번 손에 잡아본 적 없었고 스승에게 의학 강의를 받아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스승이 환자를 돌보는 것도 곁에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스승의 생각은 엿볼 수가 있었다. 선비들과의 밤샘 토론에서 술기운이 오른 스승의 목소리는 자주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모름지기 정치란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평화스럽게 하는데 그 근본이 있는 법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떠한가? 벼슬아치들의 노략질과 양반들의 횡포에 시달리기만 하지 않는가? 의분에 찬 스승의 말소리는 오래도록 준의 작은 가슴에 남아 감명을 주었다. 스승은 이처럼 마음에 맞는 선비를 만나면 학문을 논하느라 밤을 밝히다가도 어느 날은 약초를 캐러 초라한 괴나리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훌쩍 집을 나가서 한참 만에 거지꼴로 돌아오곤 했다. 또한 스승은 치료를 끝낸 환자들에게 셈을 정확히 받아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사례를 하면 하는 대로, 궁핍해서 돈을 못 내면 못 내는 대로 치료비를 따지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입버릇처럼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진실로 의원은 병자와 함께 아파해야 한다. 병들고 아파하는 자의 돈으로 부자가 되려는 자는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양반이나 벼슬아치들에게는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받아냈다. 스승의 문하에 들어온 지 어느덧 7년이 되자 허준은 드디어 의원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다. 바로 약재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어떤 약재가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마침 스승이 집을 비웠다. 허준은 밤늦게까지 의서를 읽다가 자꾸만 밀려오는 잠을 쫓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다. 먼 밤하늘을 바라보니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그때였다. 약재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허준이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약재 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도둑이라도 들었나? 허준은 단숨에 약재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고참이라고 허준을 업신여기던 제자 3명이 부대에 약재를 담고 있었다. 아니, 여기서 무엇들 하십니까? 여보게, 우린 벌써 10여 년을 여기서 일했다네. 그런데 의술은커녕 머슴처럼 불임만 당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용돈에 보태 쓰려고 하니 자네도 우리와 함께 하세. 그래, 이렇게 조금씩 빼내면 스승님은 약재가 없어졌는지 전혀 모르시네. 그들은 허준에게 동참할 것을 반협박조로 강요해왔다. 이건 도둑질입니다. 또한 스승님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리시오. 쳇,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다니. 얘들아, 저 녀석을 끌어내어 본때를 보여주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은 허준에게 몰매를 가했다. 허준에게 겁을 주어서 자신들의 소행이 밖에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정없는 그들의 발길질에 허준은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때였다.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스승은 허준이 나동그라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허준이 건방지게 선배를 얕봐서 손 좀 봤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준을 자신의 방에 눕히라고 명령했다. 스승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꼬박 이틀 동안 저승길을 헤매다가 허준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내가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걸까? 허준은 힘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방의 사방 벽면에는 책꽂이가 있고 의서들이 질비하게 꽂혀 있었다. 허준은 온몸에 힘을 넣어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천근 같은 몸은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았다. 일어날 필요 없다. 지금은 누워 있어야 한다. 스승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허준은 그제야 자신의 온몸에 여러 개의 침이 꽂혀 있는 사실을 알았다. 이 녀석아, 의원이 되겠다는 놈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값싸게 다룬단 말이냐? 의원이 항상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다. 목숨을 잃고서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허준은 스승의 따뜻한 말소리에 눈물이 났다. 침과 뜸을 번갈아가며 놓아주고 탕약을 정성스레 다려주는 스승의 보살핌을 받으며 허준은 아픔보다 행복함을 느꼈다. 의술이라는 게 단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것이구나. 의술로서 사람을 돌보는 게 이처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라니. 그 후 스승은 허준에게 자신의 방 출입을 전적으로 허락하는 동시에 방 안에 있는 의서를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게다가 처방전대로 약을 짓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허준은 몇 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틈만 나면 의서를 읽고 외우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스승은 진료할 때 허준을 곁에 두고 자신을 돕게 하였다. 그것은 곧 허준에게 자신의 학문과 의술을 전수한다는 뜻이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어느덧 오랜 세월이 흘렀다. 허준은 이제 웬만한 환자는 스승을 대신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의술이 깊어졌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더니 의원 나리가 언제 저런 제자를 가르쳤는지 원. 아무튼 그 젊은 의원의 처방은 그저 백발백중이라더군. 허준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허준을 칭찬하였다. 의원으로서 허준의 이름도 온 마을에 차차 퍼졌다. 1569년 6월, 그의 나이 벌써 30이 되던 해였다. 허준은 이미 결혼을 하여 외아들 겸이도 얻었다. 하루는 스승이 허준을 불렀다. 부재학 유희춘 대감의 부인께서 종기를 앓고 계신다 하니 나 대신 네가 다녀오너라. 네? 스승님, 제가 대감댁 마님을 치료하기에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옵니다. 허준은 스승을 따라 유희춘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하거나 심부름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괜히 너를 보내는 게 아니니 가서 병을 살펴드리고 오너라. 허준은 스승의 분부대로 유희춘의 집에 가서 그동안 배워온 대로 정성을 다하여 부인을 치료하였다. 이 약 저 약, 이 의원 저 의원 불러보아도 차도가 없던 종기가 이내 가라앉았다. 허준의 실력을 미심쩍어 하던 유희춘도 부인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는 허준을 인정하였다. 또한 허준이 유희춘의 병까지 치료하게 되자 한성의 높은 관리들 사이에서 허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네가 내 밑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참으로 기특하다 여겼지만 너의 의술이 이 정도에 이르렀을 줄은 몰랐다. 그러나 겸손함이 없는 의술은 독이 될 수 있으니 명심하여라.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술을 쌓아 나라의 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해라.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스승의 칭찬에 허준은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제5장 내의원에 들어가다. 어느덧 허준의 나이 34이 되었다. 어느 날 스승은 허준을 불러놓고 뜻밖의 말을 했다. 이제 너의 의술은 경지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러니 너는 내년에 실시하는 의과에 응시하여 나라의 의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해라. 네? 사실 허준이 의과를 택했던 이유는 서자의 신분으로도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승과 함께 오랜 시간 가난하고 아픈 백성을 가까이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의과에 급제하여 궁중의 시의가 되고 임금의 옥체를 진맥하는 어의가 되는 것보다 힘없는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의원이 더 보람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스승님의 각별한 배려와 사랑은 고맙기 그지없습니다만 소인도 스승님의 뜻을 조차 평생 가엾은 백성들에게 의술을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어허, 네가 아직도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나라의 의술을 발전시키려면 너 같은 인물이 내의원에 들어가 의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게다. 알아듣겠느냐? 스승의 은근한 눈길이 허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실 스승은 대대로 의원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실력을 쌓아왔다. 그는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빼어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 조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붙게 하고 스승을 떨어뜨린 것이다. 그는 조정의 환멸을 느낀 나머지 다시는 의과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평생 초야에 묻혀 의원 생활을 하며 백성들에게 의술을 펼쳤던 것이다. 내의원에는 우리들이 볼 수 없었던 아주 진귀한 문헌은 물론 국내에서 편찬한 의서와 중국의 의서들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 나는 네가 내의원 의관이 되어 우리 같은 초야의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문헌들을 잘 정리하고 보급하기를 바란다. 허준은 궁중의 내의원에 국내외의 의서가 방대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스승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실력이 늘수록 의술 연구에 참고할 만한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허준은 궁중의 의서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초야에서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다. 허준은 스승의 뜻에 따라 과거 시험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1574년 허준은 35살 때 의과에 응시하여 당당히 급제하였다. 하지만 허준이 의과에 급제를 하였다는 내용은 양천 허씨 세보에만 전할 뿐 지금까지 발견된 공문서에서는 아직 나온 바가 없다. 허준이 내의원에 들어가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설은 유희춘의 천거다. 유희춘은 허준의 뛰어난 의술을 직접 보고 겪은 뒤 1569년에 그를 내의원에 천거하였다. 허준이 유희춘의 천거에도 불구하고 내의원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신분이나 의과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이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난 허준의 벼슬은 내의원의 종사품 첨정이다. 이는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로 의과에 1등으로 합격해야 비로소 종 8품 정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준의 의술이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있었으며 임금인 선조도 그를 높게 평가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의과를 거쳐서든 천거를 받아서든 허준은 내의원의 의관이 되었다. 스승의 말대로 내의원에는 의술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의서들이 빼곡히 갖추어져 있었다. 허준은 내의원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의서들을 하나하나 읽고 검토하였다. 참, 사람도 별나구먼. 의술에 대해서 알 만큼은 알고 있을 텐데 무엇하러 밤낮을 모르고 곰팡내 나는 의사들과 씨름을 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나 저렇게 열심히 의술을 연구한다고
의관이 대신으로 등용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원. 허준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내의원의 다른 동료들은 허준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수군대며 빈정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허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만 나면 오직 의서들과 씨름을 벌였다. 허준의 남다른 의술과 의학에 대한 높은 연구열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선조는 어느 날 직접 허준을 지명하여 옥체를 살피도록 내의원에 어명을 내렸다. 내의원에는 양예수와 안광익 같은 실력이 쟁쟁한 의원들이 어의로 있었다. 임금을 진찰하는 것은 의관들의 최고 영예였는데 그 영광이 허준에게 찾아온 것이다. 1575년의 일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내의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허준에게 옥체를 진맥시키다니 혹시 어명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옵니까? 너무도 파격적인 어명에 놀라 다른 의관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상감마마께서도 허의원의 인품과 높은 의술, 그리고 의학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인정하신 거겠지. 아무튼 의관으로서 그는 모든 의관들의 귀감이 되고도 남을 걸세. 양예수의 말에 다른 의관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난생 처음 상감마마의 옥체를 진맥하게 된 허준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손이 떨리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허준은 그 순간 언제나 당당한 의술을 보여주던 스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러자 금방 마음이 평온해지며 거짓말처럼 손의 떨림이 멎었다. 다행히 선조의 병화는 음식이 체한 정도일 뿐 별로 염려할 증세가 아니었다. 그날 허준은 임금으로부터 진맥은 물론 약을 짓는 조제술과 시탕의 능력도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았다. 허준이 정식 어의가 아니었고 내의원에는 허준보다 높은 의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부터 선조는 몸이 불편할 때마다 허준을 불렀다. 그러자 허준은 다른 의관들로부터 부러움과 함께 시세움을 한 몸에 받았다. 허준은 일이 끝난 밤에는 내의원에 있는 중국의 의서들을 읽었다. 허준은 중국의 의서들이 복잡한 한문 문장과 잘못된 표현이 많아 일반 의원들이 참고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점을 알아냈다. 허준은 뜻을 이루기 위해 선조께 아뢰었다. 전하, 현재 내의원에서 보는 의서들은 잘못된 표현이 많고 문장도 복잡하여 초야에 있는 의원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불편한 점이 많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제가 그 책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허준의 청에 선조는 흔쾌히 그것을 허락하는 한편 내의원의 우두머리인 수위를 불러 허준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명령했다. 허준은 너무도 쉽게 임금의 윤허를 얻어낸 기쁨에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허준이 맨 처음 개편한 의서는 고양생이 진맥에 관해 쓴 중국 최고의 의서 찬도맥결이었다. 1581년 허준은 한 권짜리 찬도맥결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이하여 찬도방론 맥결 집성이란 4권의 책으로 엮었다. 선조는 허준이 고쳐 쓴 찬도방론 맥결 집성을 살펴보고 난 뒤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을 보니 나도 웬만한 병은 진맥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대는 과연 내의원의 보배로고. 찬도방론 맥결 집성은 이때 바로 간행되지는 못했고 31년 뒤에야 책으로 간행되었다. 허준은 그 뒤로도 선조의 병을 몇 차례 고치면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허준이 선조로부터 확실하게 총애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다. 이 당시에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고 여겨지는 두창이라는 전염병이 있었는데 선조의 둘째 아들이 두창에 걸린 것이다. 지금은 천연두라 불리며 거의 사라진 병이 되었지만 이때는 두창에 한 번 걸리면 10명 중 8, 9이 죽는 무서운 질병이었다. 왕자는 높은 열에 시달리고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의도 최선을 다했지만
치료 도중에 자신이라도 옮을 수 있고 약을 잘못 써서 왕자가 죽기라도 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였다. 이때 허준은 전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왕자 곁에 머물며 두창을 치료하였다. 며칠 뒤 왕자는 열과 반점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의식을 되찾았다. 왕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자 선조는 허준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선물로 주었다. 바로 정삼품 당상관에 임명한 것이다. 한편 허준이 두창을 치료하여 살려낸 이 왕자가 바로 나중에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이다. 지금까지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15권 동의보감을 쓴 조선의 명의 허준 3장과 4장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5장과 6장 그리고 마지막 7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